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베체트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단표를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영역인 게 임상 증상들을 잘 종합을 해야 돼요. 이 증상들이 있다고 하면 베체트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은 게, 이 진단 기준을 보면 하나하나를 두고 보면 어떤 특정 질환이라고 의심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안구 증상, 포도막염이 있다면 안과를 가겠죠. 그리고 생식기 기형이 있으면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를 가겠고, 구강이 문제가 있으면 이비인후과를 갈 텐데, 각각의 분야에서 이 증상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분이 없으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약을 쓰면서 조절을 해왔을 테니까 진단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오진율이 높다는 이유가 각각의 증상들이 너무 우리 한국의 의원실에서는, 분과가 다 나눠져 있는 현실에서는 각 분과에서 다루기 너무 좋은 증상들, 다 너무 분류가 되죠. 피부과에서도 홍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증상을 딱 봤을 때 나머지 증상들을 같이 물어보고 체크하고 이걸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면 진단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는 거죠. 임상 증상을 기반으로 한 검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확진을 특정한 검사가 아직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면 리마티스 질환처럼 리마티스 인자나 어떤 항체나 또 다른 자가면역 질환처럼 특정 항액 항체가 알려져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데, 그나마 몇 가지 알려진 것들 중에 저는 계속 저는 베체트 장염 환자분들만 보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이제 보면 알파 에놀레이스라는 효소, 해당 과정과 에너지를 만드는, 이제 포도당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해당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에 대한 항체가 그나마 특이도가 좀 높게 베체트 장염 환자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된다라는 근거가 좀 쌓이고 있어서 요걸 가지고 진단을 시도를 하는데, 아직까지 이것만 가지고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특이도가 좀 높은 검사가 알려지는 게 요 검사, 알파 에놀레이스 항체. 그만큼 진단이 어렵습니다. 특정 항체나 검사만 가지고 진단하기가 어려운 질환이다. 결국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들을 조절하는 약물들이거든요. 보통은 관절염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NSAID 같은 항염증제 쓰고요. 피부 점막에 있을 땐 스테로이드제들. 근데 이제 가장 이 베체트병에 특이하게 많이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가 콜킨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보통 우리가 통풍약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콜키친이라는 약물이 베체트에 많이 특이하게 효과를 내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기본 메인 약제로 쓰이고, 베체트병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안구 증상 같은 경우가 제일 급한 조치가 필요하죠. 시력에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럴 때 이제 스테로이드나 아까 얘기한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면역 억제제들이 함유된 점안액이나 주사제를 통해서 급격하게 진행되는 포도막염이나 망막 혈관염들을 조절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표준적인 치료는 그렇고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게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이유가, 보통 예를 들면 위장관 기형 보시면 베체트 장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구별하려는 시도를 하면서도 결국 쓰는 약은 비슷하거든요. 궤양성 대장염에 쓰는 설파살라진, 그러니까 5-아사라고 알려진 계열의 약물들이나 설파살라진 계열 약물들은 결국은 베체트 장염에도 쓰는 거니까, 결국 모든 자가면역 질환에 쓰는 약들은 다 돌고 돌아서 스테로이드제,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 설파살라진 또는 아자티오프린 같은 약물들인데요. 다 결국 돌고 돌아서 같은 약들을 쓰게 되다 보니까, 글쎄 저는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또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니까요. 진단은 이 MTX, 지난번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얘기했던 항암제인데,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면역 억제제의 종류들을 다 써보는 거예요. 베체트병 자체가 진단도 흔치 않고 한국에서도 유병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 보니까 진단받았을 때 쓰는 약물들이 근거가 생각보다 약해요. 구강궤양, 그러니까 구내염, 안구 증상, 외음부 궤양에 쓰는 것들은 근거가 꽤 많이 쌓여 있어서, 최근 들어서 베체트 장염이 점점 많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주증상은 아닌데 베체트병 환자분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인데, 베체트병으로 인한 장염, 그러니까 베체트 장염에 쓰는 약물들은 똑같이 아자티오프린,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TNF-알파 억제제까지도 많이 쓰이긴 쓰이지만 이거에 대한 근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거가 없다는 이유가 임상인들의 판단에 의해서 쓰고 있을 뿐, 어떤 대규모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것들은 아직은 근거가 많이 미약한데, 결국 비슷한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제로 쓰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원해도 급여 기준에 해당이 안 되면 못 씁니다. 약물 오남용 피해도 당연히 크고요. 부작용도 큰 약물들인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제가 오셨던 환자분들도 보면 유전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머니도 배체태병, 본인도 배체태병이신 분이 있는데 어머니가 오랜 시간 한 50년, 40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미 배체태병을 앓고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데 40년째 계속 약은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쓰는 약들을 쓰시지만 이제 오랜 기간 스테로이드를 쓰면 가장 부작용은 고령에서는 뼈가 약해지는 이제 골다공증 또는 뭐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 그래서 대퇴골이 썩는 거죠. 피가 안 통해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어떤 큰 합병증이 나타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질환들이거든요. 그런 게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이야기한 면역 억제제들은 워낙 부작용들이 다양해서 뭐 사이클로스포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구 염증 때문에 쓰는데 또 반대로 그 약물의 가장 위험한 부작용 중에 실명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거든요. 중증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작용도 알려져 있고요. 아자티오프린이나 설파살라진 같은 약물의 부작용은 이전에 뭐 크론병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라 그쪽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역계를 억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다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TNF 알파 억제제나 아자티오프린, 설파살라진 같은 계열의 장에 쓰는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암 유발 가능성이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통계적으로는 별로 유발하지 않는다고 많이 논문들이 제가 다 찾아봐도 유의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잘 공감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약 때문에 암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런 질환이 있던 사람들은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도 원래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생겼는지를 구분하려고 어떤 통계적인 방법들을 쓰는데 저는 그걸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통계 방법이 좀 저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 제제 같은 주사제들 중에 단클론 항체 약물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증강하는 방식이 면역력을 직접적으로 올린다 보다 그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처럼 면역세포들이 누군가를 찾아내는 과정에 역할하는 물질들을 차단해서 더 잘 공격하게 한다라는 약물들인 것 같은데 도움이 일시적으로는 되는데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배체태병에 쓰는 스테로이드제나 뭐 콜킨, 아자티오프린, 뭐 설파살라진 같은 약물들은 면역 억제제 정도의 약물이니까 말 그대로 백혈구들을 억제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살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저희 치료 관점에서는. 근데 항상 이 생물학적 제제나 이렇게 어떤 단일 클론 항체처럼 어떤 특정 물질을 타깃해서 없애는 약물들은 몸이 그거에 적응할 위험이 저는 항상 있다고 보거든요. 적응한다는 건 그 물질이 차단됐을 때 몸은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대화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낸다거나 다른 우회 경로를 통해서 백혈구들이 서로 대화하는 거에 적응을 해버리면 저희 관점에서는 치료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저희는 얘들이 제대로 대화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정상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대화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통제는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규칙성 안으로 들어오긴 더 어려워진다라고 봐서 저는 이런 면역 증강 치료들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루푸스 같은 경우랑 비교해보면 루푸스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임신 시에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 아예 좋아지는 경우도 많다면 배체태병은 대체적으로 임신 후에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통계적으로는 알려져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환자분들마다 당연히 상황의 차이가 있어서 임신이라는 그 트리거가 이 면역계를 어떻게 자극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지난번에 루푸스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임신이라는 경험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슬프지만 엄청난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는 경험이거든요. 왜냐면 나와는 완전 다른 물질이 내 몸에 정착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정밀하게 이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아이를 이물질로 인식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데 배체태병 환자분들은 그런 데 있어서 조금 약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임신하는 과정에서도 아예 임신 단계에서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임신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루푸스랑 완전히 동일한데 임신 전, 중, 후에 다 여러 가지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일단은 배체태병이 사용하는 약물들이 주로 이제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류, 콜킨 같은 약물들 이거 보통 통풍에 많이 쓰는 약인데 상대적으로 콜킨은 통계적으로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임신 후에도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썩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래도 다른 배체태병이 사용하는 약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콜킨이 임신 시에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제 또는 뭐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뭐 아자티오프린 이런 약물들은 임신 시에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약물들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약물들 없이도 증상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했다면 약물들 중에서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최대한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있어서도 베체트병의 특성이 혈관염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 그러니까 합병증이 예를 들면 뭐 원래도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임신성 고혈압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 비해 좀 더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줄다리기인데요. 질병 활성도가 올라갔을 때 아이가 없었다면 쓸 수 있는 약들을 임산부들은 조금 더 쓰는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분과가 다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베체트병 환자 중에 임신을 했는데 산부인과 관점에서는 이 약을 써야 된다. 근데 내분비내과 관점에서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류마티스 내과 관점에서는 이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포도막염까지 연결되면 안과에서는 이거 약 써야 된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전문가들이 그것을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사실 환자분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통계적으로는 20, 30대 많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주로 보는 거는 이제 베체트병으로 시작해서 장염까지 왔을 때 온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베체트 장염 환자분들은 주로 30대 중반, 40대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 베체트 장염까지 연결되는 기간이 보통 한 4, 5년 정도 걸린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그 후반부 환자분들을 많이 보고요. 처음부터 저희를 찾는 분들은 별로 없고 증상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계속 새로 생기다 보니까 병원 치료를 다 받고 있는데도 표준 치료에도 내가 반응하지 않고 새로운 증상들이 생겼을 때 저희를 주로 찾아오시다 보니까 저는 초기 환자분들보다는 중기 이후 환자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주로 장염을 동반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봐서 베체트병 자체의 호발은 20, 30대에 많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면역 반응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20, 30대다 보니까 그때 반응성이 세일 때, 무기가 힘이 좋을 때 이 병이 더 발생하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경 결과들을 보면 소아는 주로 이제 구내염 정도만 메인 증상으로 띄고 아까 뭐 예를 들면 외음부 증상들, 외음부 궤양, 눈 증상, 포도막염 이런 나머지 부가 증상들보다는 구내염에 집중된 패턴을 많이 띈다고 알려져 있고요. 성인 환자분들은 이 동반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서 굳이 비교한다면 중증도는 성인에서 좀 더 높다. 소아들은 강도가 약한 경우가 성인에 비해서 많다. 보통은 이제 성인 베체트병 환자분들은 구내염은 이미 너무 오래됐고 그 이후로 아까 말씀드린 장염이나 주로 이제 관절염 형태까지 발병이 돼서야 확인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당연한 경과가 아닐까 싶어요. 발견은 더 미리 했을 텐데 성인이 될 때까지 이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악화된 상태로 와서 성인들의 치료가 조금 더 느리고요. 소아는 치료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빨리 발견이 됐을 때 치료가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여기서 임상적으로는 40대 이상 환자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분명히 치료를 하는데 나빠진 상태가 됐을 때야 저희를 찾아오시니까 저희는 주로 뭐 예를 들면 아까 베체트 장염이 대표적이라면 베체트 장염만 기준으로 본다면 남성분들이 조금 더 젊은 나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분들은 보통 40, 50대 넘어가서 발생을 한다면 남성분들은 30대, 20, 30대에도 베체트 장염을 이미 동반하고 계셔서 제가 보는 베체트 환자분들 중에서는 젊은 남성분들 주로 장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베체트병도 기본적으로 남녀 성비는 1:1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서 크론병이랑 궤양성 내장이랑 연결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남성분들한테서 이 소화기 증상이 조금 더 급격하고 조금 더 중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베체트 장염도 베체트병 자체는 남녀 성비가 1:1이라면 장염은 남자에게 조금 더 우위라고 알려져 있는 게 그런 특성은 좀 있고요. 남성분들한테서 베체트 장염이나 뭐 크론병도 그렇고 궤양성 대장염도 그렇고 장질환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속도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건 제 개인 의견인 게 원래도 여성한테 많이 발견되는 질환이 남성한테 발견됐다는 건 그만큼 이미 면역력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의미에서는 그래서 더 진행이 빠른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성비로 봤을 때는 남성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식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엉망인 경우가 비율적으로 더 많고요. 그리고 흡연이나 술 같은 거에 노출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 두 가지 다 흡연, 술 같은 경우가 이 베체트병을 포함한 모든 장염에는 매우 중요한 악화 요인 중에 하나라서
그런 경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